자, 3세기 로마 군인 황제 시대. 22명의 이제 황제가 50년 동안 막 서로 황제자리를 놓고 다투던 치열한 시기였죠. 이거 끝낸 황제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죠. 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이 군인 황제 시대를 끝내고 현실적으로 로마가 너무 커서 혼자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로마를 몇 등분으로 나눠요. 4등분으로 나누죠. 자, 저번에 게임 테트리스 얘기했죠. 자, 테트라르키. 자, 제국을 4등분해가지고 통치한단 말이에요. 동방정제, 동방두제, 서방정제, 서방부제 해가지고 4개로 나눠놨어요. 근데 문제는 권력이라는 건 나눌 수가 없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죽고 은퇴한 다음에 자, 다른 황제들이 이제 또 그 황제 자리를 놓고 또 다투는데 최종 승자는 누구였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죠? 예. 라이벌들을 다 무찌르고 로마를 다시 재통일한단 말이에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라이벌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배경 뭘로 개종했죠? 자, 로마는 원래 다신교를 믿었잖아요. 비너스라든지. 근데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당시 인기가 많았던 기독교로 개종했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그 부하들 방패에다가 카이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를 그리게 하기도 하고, 자, 리키니우스와의 최종 전쟁에서는 예수의 얼굴을 깃발에다 이제 그려가지고 이게 휘날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 이후에 그 컨퍼런스 얘네들은 기독교에서는 뭐 중요한 회의나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성직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교리라든지 어떤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이제 대응한단 말이에요. 자, 기독교에서 하는 이런 공동 대응을 공의회라고 하는데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기독교 이론을 하나로 통일을 했어요. 그동안 여러 사람들, 어떤 여러 그 성직자들이 제시한 이론이 있었는데 성부, 성자, 성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다.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삼위? 삼위일체설이 이때부터 정식 교회 이론으로 채택이 됐죠. 자, 이걸 세 글자로 카톨릭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부터 자, 그 카톨릭이라는 유럽의 그 주류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되고 자, 로마가 이 카톨릭을 나중에 국교화하기 때문에 이 카톨릭을 로만 카톨릭이라고도 부르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 종교가 로만 카톨릭이에요. 네. 그럼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로만 카톨릭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우리 16세기 때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로만 카톨릭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부정부패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자, 프로테스트가 무슨 뜻이죠? 프로테스트.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항전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 부정부패한 거에 대해 저항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태어난 새로운 종교, 신교인데, 지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들이 다 신교예요. 네. 종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자, 로마 카톨릭은 신교에 반대되는 부교라고 불린다.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그래, 아무튼, 자, 선생님 봐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통일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한참 흘러가지고 기독교를 국교화한 황제가 등장했죠. 테오 도시우스 황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아예 로마에 뭘로 정했다? 국교로 정해요. 자, 그러면서 로마 안에서 이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박해당하죠. 이단이 되는 거죠. 세 글자로 물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사이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쵸. 로마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네. 자, 로마가 이 넓은 영토를 다 이제 자기들이 방어하기가 점점 어려웠기 때문에 한때 자기들이랑 그 라인강 넘어가지고 싸웠던 게르만족이란 부족 기억나죠? 게르만족한테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그쵸? 바루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게르만족이랑 싸웠는데 게르만족한테 패배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세계 군단을. 그래서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경계로 그 게르만족이 이제 한쪽 땅을 차지하고 로마가 이제 이쪽 땅을 차지했는데 자, 잘 집중해, 집중해. 너무 어수선하잖아, 지금. 먹는 거 그만 먹고 잘 집중해. 자, 봐봐. 그래서 이 결국은 게르만족들을 제압을 못했죠. 그리고 한동안 이제 로마가 팽창을 멈추게 되고 이제 쇠퇴해 가는 가운데 그 국경을 수비하려면 많은 병력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데 적이었던 게르만족들이 자, 오히려 로마 군대로 들어와 가지고 로마를 수비하는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죠? 자, 얘네들이 한동안은 그 로마인들 말을 잘 듣기도 했는데 로마인들이 이 게르만족들한테 땅을 주기로 약속하고 뭐 돈이나 어느 정도의 지위 같은 것들을 처음에 보장한다 그랬는데 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자, 그래서 로마 내로 들어와 있던 수많은 게르만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약해진 로마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로마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죽으면서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었죠. 기억나요? 자, 그런데 결국은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한 일파였던 고트족에 의해서 자, 수도가 함락되면서 자, 결국은 로마가 어떻게 된다? 서로마는 금방 멸망한다. 동로마는 금방 멸망하지 않고 몇 년을 더 버틴다? 1000년을 더 버틴다. 자, 우리 서로마의 수도는 로마였죠? 선생님 봐봐. 자, 근데 로마가 3세기에 군인 황제 시대를 겪으면서 내전이 자꾸 벌어져가지고 화재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5세기 무렵의 로마 도시는 완전히 거의 좀 많이 좀 쇠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5세기 초반에 소로마 황제들이 로마에 잘 머무르질 않고 어디에 머물렀냐면 로마 북쪽에 처음 들어왔을 거예요. 라벤나라는 곳에 자주 머물러요. 자, 선생님 잘 봐. 소로마 황제들이 5세기 무렵에는 대체로 로마에 있지 않고 어디 많이 있었다고요? 라벤나라는 곳에 자주 머물러요. 라벤나에 왜 머물렀냐면, 자, 라벤나가 사방이 늪이에요, 늪. 뭐라고요? 늪이니까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기가 좋아요. 네, 여기가 라벤나예요, 여기가. 여기가 라벤나입니다, 여기. 그래서 소로마 황제들은 대부분 라벤나에 거주해요. 자, 그런데 결국은 게르만족 용병대장, 게르만족은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그중에 스키리족이라는 족의 오도아케르라는 그 게르만인이, 네. 자, 이 라벤나를 공격해가지고 여기를 함락시키면서 로마 황제를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 이탈리아에다가 오도아케르 제국을 세워요. 그렇게 해서 476년 연도 기억하세요. 요건 좀 알아두세요. 어느 로마가 멸망했다? 서로마가 멸망한. 게르만족의 용병대장 누구에 의해서? 오도?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476년 서로마가 멸망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게르만족 얘기들을 쭉 하기 전에 게르만족 얘기는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자, 선생님 보세요. 우리 그동안 저기 그 미노아 문명, 크레타 문명 기억나죠?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뭐 트로이 문명 이런 것들 기억나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죽은 다음에 그 넓은 대제국 고시대 뭐라 불러?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한 무슨 로마 제국까지 배웠죠. 자, 서양의 이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요 시대까지를 서양의 ancient 그래 고대라고 불러. 네. 서양의 어느 시기라고요? 로마까지를 고대. 서로마 멸망까지를 고대라고 보통 분류하고 역사학자들은 자,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부터 길게 잡아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 들어봤죠?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까지의 1300년. 자, 길게는 그렇게 보고 보통 르네상스 시기까지 해가지고 요 1000년을 중세 시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중세 시대. 네. 그러면 프랑스 혁명 이후는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근대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아, 중세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중세. 가운데 있는 시기라 그래서. 어, M이 맞아요. 들어가는 거 맞아요. 중세는 미들 에이지예요. 중세가 뭐라고요? 미들 에이지. 그러면 근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더불어서 산업혁명 같이 일어나면서 이제 막 지금 우리 이렇게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스타일로 바뀌게 된 요 시대부터 18세기 후반부터 근대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찍어봐. 근대. 모던이라고. 뭐라고요? 모던. 예. 모더니즘 들어봤어요? 모던. 예. 자, 근데 그리 여기 이제 중세 시대는 그 다음 이제 내년부터 할 거고, 자, 오늘은 이제 고대 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고대 하면 어디 떠올리라고 서양의 고대 하면 그 그리스 그리고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 빈칸이 쭉 있는데 우리는 요걸로 볼 거예요. 칸이 채워져 있는 거. 요거는 숙제로 외워서 34페이지는. 요거 똑같거든요. 35페이지 내용을 34페이지에 써오시면 돼요. 근데 오늘 수업은 35페이지 요걸로 할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먼저, 자, 우리 고대 문화, 그리스부터 볼 거예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자, 우리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죠. 네. 자, 모든 것들을 다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우리 그리스 문화의 특징. 자, 뭐 중심적이다?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조각상들도 보면 다 인간 모습으로 신들이 조각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저기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달이 떴는데 어떨 때는 보름달이 뜨고 어떨 때는 금음달이 뜨고 자, 이런 일련의 자연 현상들을 다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자, 요런 성향을 합리적이라고 부르죠. 예. 자,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에요. 뭐 중심적이다 일단은 인간 중심적이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합리적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 그리스 문화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자, 필로스 소피아. 합성어. 필로소피아. 그렇죠. 자, 영어로 하면 그냥 필로소피라고 하죠. 자, 여기서 필로스는 사랑을 뜻해. 사랑. 소피아는 뭘까요? 지혜를 뜻해. 지혜. 자, 그리스 사람들은 뭐를 사랑한 사람들? 지혜를 사랑한 사람. 자, 지혜를 사랑한 이 학문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철학이라고 불러요. 자, 철학은 영어로 뭐라고요? 필로소피. 예. 그리스어로 하면 필로스랑 소피아, 필로소피아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 하면 필로소피 이렇게 부르죠.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생님 봐봐. 그리스 사람들은 일단 맨 처음에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비가 오거나 달이 뜨거나 해가 뜨거나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치는 그런 현상들.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연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처음에 그리스인들은 뭐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요? 자연 현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 자연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당시 탈레스라는 자연 철학자는 자, 만물의 근원은 물. 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뭐라고 봤다고요? 물이라고 봤어요. 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자, 이 사람 만물의 근원은 원자. 네. 쪼개고 나눠가지고 도저히 나눌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은 그 끝이 뭐다? 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데모크리토스예요. 네. 자, 그러다가 한동안 이 자연현상에만 관심을 좀 가지다가 자연현상은 뭐 저렇게 전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모여 살고 있는 이 인간들 자,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거
자, 사회 현상이나 인간에 대한 관심, 이쪽으로 이제 자연 철학에서 흐름이 넘어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에 대한 관심, 철학이 이제 보통 이제 꼽히게 되는데, 이 철학을 이끌었던 두 그룹이 있어요. 자, 먼저, 그 지혜로운 자들, 아까 지혜가 소피아라 그랬죠? 그 소피아의 복수형, 소피스트. 자, 소피스트는 사람 한 명 이름이 아니에요. 그, 어떤 철학적 경향을 공유한 어떤 집단, 여러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어요. 대표적인 소피스트는 누가 있었냐면, 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를 넘어가 볼게요. 네. 뒤에, 프로타고라스 사진이 있나? 네, 여기 있네. 자, 프로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자, 턱은 뭔가 이렇게 자아로 재건하는 그런 어떤 단위를 얘기하는데, 자, 모든 걸 해석할 때의 기준은 뭐라고요? 인간이라고, 인간. 네.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그리고 그 진리가 진리일 수 있게끔 이걸 결정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자, 사람 느끼기에 어떨 때는 이게 정의가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부도덕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그 진리의 기준은 오로지 뭐다? 인간이다. 예. 자,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주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대주의.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진리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소피스트들은 주로 뭘 했냐면, 우리 그리스 하면 정치 체제 어떤 체제였어요? 민주주의였죠? 자, 봐봐. 그리스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들 그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아이, 좀 집중 좀 해. 짜증을 내야 돼, 내가? 자, 그리스 사람들은 그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토론할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주제를 딱 던져놓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견들을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연설을 할 때, 말을 잘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들 호응을 받거나, 뭐랄까, 자기한테 이런 것들을 유리하게 끌어올려면은. 그죠? 자, 그래서 남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남들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후리는, 좀 속된 말로 하면은. 그렇죠. 맞아요. 남들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자, 그런 유려한 화법. 자,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이 소피스트들은 강조했는데, 자, 이렇게 말을 꾸미는 학문들을 수사학이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나죠? 카이사르도 요거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자, 그리고 변론. 자, 이런 것들에 능했던 사람들이 소피스트.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뭐 말을 뭐 그럴듯하게 잘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진리는 있는데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 듣기 좋게 인기만 끌려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비위 맞추는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나중 가서 들통이 나고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 진리는 이렇게 상대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존재.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시대를 막론하고 뭐 그렇죠. 어떤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가 있다고 본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자,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 자, 요런 걸 절대주의라고도 하고, 절대주의는 나중에 근데 이제 저 절대 왕정 시대 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보통은 보편주의라고 한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 있죠? 인정할 수 있는 것들. 시대를 떠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거 나쁘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누구더라도 이렇게 뭐랄까 공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명제면서 진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보편주의. 그러면서 소피스트들을 비난했고, 자, 소크라테스가 남겼던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네. 칸이 여기다 쓰면 좀 미안하다. 너 자신을 알라. 자, 안다는 거. 자, 이 안다는 거는 한 글자로 하면은 알 뭐예요? 지죠, 지. 네, 알지. 네. 자, 이 지를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로고스. 자, 그리고 지금 소크라테스가 알라라고 이거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알아라 하고 뭐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죠. 그쵸? 자, 이거 동물은 이거 할 수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하면 동물이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이거? 알아듣죠? 뭘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로 알아듣는 거예요. 뭘로 알아듣는다고요? 로고스. 그쵸? 우리말로는 지라고 표현하지만 로고스. 요거를 이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강아지랑 뭐 고양이도 훈련시키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명제의 의미나 이런 것들, 언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소크라테스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이 속수였다 그랬죠. 돌조시. 그리고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 소크라테스 엄마. 산파라 그랬죠. 그죠? 그 그쵸. 여자들 애 낳을 때 그냥 가만 냅두면 혼자 애 잘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련한 아이 그 받아주는 그 노련한 뭐랄까 좀 중년의 부인들이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할머니들이 이제 그 아이 낳는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산모 옆에 가가지고 힘을 줘라든지 뭐 격려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옆에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뭐 다리도 좀 벌려주고. 자, 이렇게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존재들이 산파라 그랬죠? 그쵸?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진리에 접근해 갈 때 그냥 이게 진리다 딱 정해놓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뭐가 진리인지 접근해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시도한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나? 자, 누군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다가 그대로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왜 하셨어요? 라고 또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라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뭐 이제 그 어떤 진리에 대해서 질문에 질문으로 계속 응수를 하면서 진리에 접근해 나가는 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아무튼 그 소크라테스의 그런 대화법을 이제 삼파술이라고도 하죠. 대표적인 삼파술에는 3단 논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도덕에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이거 조금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3단 논법.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명제가 있어요. 선생님 봐봐. 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자, 두 번째 명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자, 세 번째 명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요렇게 하나의 명제에서 두 개의 명제, 세 개의 명제로 이제 계속 이게 어떻게 진리가 확장돼가 나가는 이런 기술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삼파법, 삼파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통해서 이게 진리에 접근해 나가는 이런 것들 이제
로고스라고 불렀고, 자, 그러면서, 알게 되면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게 되면, 아, 요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어떤 지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또 행동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지행, 합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 어릴 때. 지행, 합일.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많이 알게 되면, 어, 아는 것은 곧 덕이라고 봤어요, 덕. 자, 덕은 우리말로 하면 뭐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걸 뜻하는데, 이 그리스에서 덕은 뭘 뜻하냐면, 그리스어로 하면은 이제 아레테라고. 자, 이 아레테는 뭘 뜻하냐면, 훌륭함, 탁월함, 이런 것. 한 개만 더 쓸게요. 그리고 복을 얘기해. 자, 이 복은 뭘까요? 복. 행복을 뜻해요. 자, 이 행복을 그리스어로 하면은 이 여러 표현이 있긴 한데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자, 안다는 거는 곧 훌륭함, 탁월함이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뭐이기도 하다? 행복이기도 하다. 지덕, 복. 이게 하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자, 근데 우리 소크라테스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죠? 반소크라테스파이야. 맞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꽃미남이었던 알키비아데스 기억나죠? 그 알키비아데스가 뭐랄까 의심받았는데 아테네 재판을 안 받으려고 아테네 중요한 정보들을 아테네 라이벌이었던 스파르타한테 다 팔아넘겼죠. 스파르타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키웠던 제자가 이렇게 나라를 배신하니까 아테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죠.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가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뭐, 이제 어떤 다른 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당시 이제 안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미웠던 여러 아테네 귀족들이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재판정에 올린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배를 마시게끔 투표를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죽여버렸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민주주의 투표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 스승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던, 자,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플라톤이죠. 자,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네. 자, 이건 말도 안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생각을 이어받은 사람이 플라톤인데, 자,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사람의 몸, 칸이 위에다 쓸게요. 신체는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어요. 곤충도 아니고. 자, 사람도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자, 플라톤은 사람 몸을 뭘로 이제 구분을 했다고요? 머리, 가슴, 배. 각자의 깃들어 있는 영혼을, 자, 머리에 깃들어 있는 영혼을 이성이라고 봤어요. 사람 머릿속에는 이렇게 저렇게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가슴에는 이게 있다고 봤어요. 기계. 기계가 뭘까요? 기계. 오, 맞아요. 씩씩한 거. 그죠? 그걸 기계라고.
자, 뱃속에 들어있는 거. 장기. 배가 일정한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배꼽 시계가. 꼬르륵 하죠? 자,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영혼인데, 자, 이 이성을 이제 이렇게, 자, 이성을 잘 이제 컨트롤하게 되면, 머리에 있는 이성을 잘 컨트롤하게 되면 지혜가 생긴다고 봤어요. 가슴 속에 있는 이 기계를 잘 키우면 용기라는 덕이 생긴다고 봤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욕망. 자, 이 욕망을, 그렇죠. 잘 이제 컨트롤하게 되면 이 덕을 절제라고 불렀어요, 절제. 예. 자, 그러면서 이 플라톤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 이제 기계를 더 잘 발전시켜서 용기라는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수호하는, 그렇죠. 수호자예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 항상 절제해야 되는 이 사람들을 이제 아테네의 일반 평민 시민들로 봤고, 이 사람들은 뭐 곡식이든 포도주든 뭐든 생산해내야 되는 사람들로 봤어요. 자,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진 그 능력, 여기에 맞게끔 해서 나라가 이끌어져 가야 된다고 봤던 사람이 플라톤이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지혜와 용기와 절제, 자, 요런 그 덕을 고루 갖춘 사람들은 정의로워진다고 봤어요. 이게 플라톤이 얘기했던 정의고, 플라톤의 그 저서, 그 저기 뭐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썼던 국가라는 플라톤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자,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 덕이 몇 개죠? 총 네 가지죠. 이게 플라톤의 사덕이에요. 몇 덕이라고요? 사덕. 자, 그리고 이제 플라톤 사상의 핵심은, 자, 저런 내용들도 있고, 이데아론이었어요. 아이디어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이데아. 사람들은 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동굴 속은 빛이 잘 들어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오고 깜깜하죠? 네. 자, 빛이 들어온데 봤자 뭐랄까 좀, 그 입구 정도까지 들어오고, 네. 사람들은 동굴 속 저 깜깜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동굴 입구로 들어온 빛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사물을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사물의 그림자나 이런 정도 따위나 보고 나서 그 사물이 뭔지라고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자, 그 덕을 쌓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동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봤어요. 그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활활 타오르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태양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그 태양을 플라톤이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데아, 진리의 빛. 자, 우리 너희 정삼각형이 뭔지 알죠? 그죠? 자, 각이 다 60도고 세각의 합이 180도인 그런 도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세 변의 길이가 같고, 그죠? 자, 근데 현실에 여러
삼각형 비슷한 것들이 많죠. 그죠? 근데 정말 세 변이 똑같고 세 각이 각각 60도인 정확한 정삼각형은 현실 세계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이 세 변이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같은 그 정삼각형은 우리의 어디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죠? 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상적이고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그런 어떤 형상이나 공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불러요. 현실적으로 이데아에 가까워지기는 어렵지만, 자, 그래도 사람은 이데아에 가까워지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봤던 사람이 이 플라톤이었어. 그렇죠. 자, 이제 반면 플라톤의 또 제자,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죠. 플라톤의 제자이면서 플라톤이랑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여기 좀 그림을 좀 볼게요. 이 그림이 원본이 이렇게 생겼어요. 원본은 살짝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엄마 이상한 거 아닌가? 이상한 거 같네. 자,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기. 그러니까 그리스가 멸망하고 나서도 한참이 한 1000년이 넘어가지고 있었던 르네상스 시기 라파엘로라는 화가 혹시 들어봤어요?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 자, 이 아테네 학당은 실존했던 학당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해가지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동시대를 살지 않았던 여러 유명한 그 인물들이 요 아테네 학당에 다 지금 묘사가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보면 이 평면에다가 가깝고 멀고 표현한 우리 그림 그리는 방법 뭐라고 하죠? 원근법이라고 하죠. 이 원근법이라는 화법을 처음으로 또 시도해가지고 이거를 이게 잘 표현해내는 사람이 라파엘로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라파엘로 그 아테네 학당의 그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 이 사람이 누구? 플라톤, 이 사람이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자, 근데 둘 손 모양을 좀 보세요. 플라톤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 위를 향하고 있죠. 이 위가 뭘 상징할까요? 이데아를 상징해요. 세상에는 없는 뭘 상징한다고? 이데아. 자, 스승을 죽게 했던 내 현명한 스승 소크라테스를 그 제대로 재판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던 이 비참한 현실. 자, 이런 거 말고 소크라테스라는 뛰어난 현자가 알맞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 이데아. 자, 이데아를 꿈꾸는 그 철학자가 플라톤이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손바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을 향하고 있죠. 네. 자, 그렇죠. 맞아요. 잘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였어요. 자, 이데아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그렇게 완벽한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좀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더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요 핵심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소크라테스가 지와 덕과 행복이 같다 그랬죠. 그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아레테. 자, 덕을 쌓게 되면은, 덕을 가지게 되면, 덕은 탁월함, 훌륭함이라고 했죠? 이러면 행복해질 수 있대요. 자, 그럼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알면 된다고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자, 이게 소크라테스의 논리, 지덕복 논리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달랐어요. 자, 물론 많이 알면 덕을 쌓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탁월해지거나 훌륭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X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탁월해지고 어떻게 하면 훌륭해져가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아는 것도 필요해요.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돼. 이 덕 있는 행동을 하려는 의지. 안다고 무조건 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도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렇죠. 노력. 이거를 실천하려는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그리고 습관화. 자, 이런 게 반복되면은 덕이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근데 이 덕이라는 게 계속 습관화하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훌륭했던 그 사람, 그 덕이 있었던 사람도 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그 중간의 상태, 요걸로 계속 실천할 것, 의지를 가지고 습관화할 것을 강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이 덕을 중용이라고 불렀어요. 자, 예를 들면 아까 그 사람 영혼 삼분설 플라톤이 얘기했던 사람 그 가슴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기계가 있다 그랬죠? 자, 그 기계를 열심히 연마해가지고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으면 사람은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용기 너무 오버해요. 어. 너무 오버해가지고 나는 너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용기를 넘어선 거, 선 넘은 거죠. 그렇게 되 그렇게 되면 이런 거는 이제 무모하다고 표현을 하죠. 혹은 어리석게 용기를 부린다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해요? 가오 잡는 거에 만용을 부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중용의 덕을 실천하지를 못한 거죠. 자, 반면에 너무 용기가 없어요. 너무 쫄보예요. 자, 쫄보가 되면은 이거는 에게 그럼 이건 태토인가? 자, 이거는 비겁이 되겠죠. 네. 그렇죠. 딱 항상 그 적당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강조했던 거는 뭘 해야 된다? 그 적당함을 이제 유지하는 거를 중용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은 뭐해질 수 있다? 덕을 쌓게 되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 네. 플라톤 철학이 좀 어때요, 느낌이? 좀 이상적이고 좀 딱딱하고 좀 외골수적인 성격이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좀 더 현실적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철학이죠. 그죠? 자, 이 플라톤이 만들었던 학교가 또 유명한데 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아테네, 스승이 죽었던 아테네는 조금 왠지 좀 언짢죠. 그래서 아테네 좀 근방에 약간 떨어진 곳에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 사교육기관 학원을 아카데미라고 하죠.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자, 플라톤이 만들었던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한 공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에서는 아카데미아. 하지만 스승을 죽게 만들었던 그런 썩은 인간들이 있는 아테네가 싫어서 아테네랑은 좀 어떻게 돼 있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 만들어.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한 복판에다가 리케이온, 아유씨,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를 만들고 제자를 길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제자 오케팔루스 알, 알, 알렉, 알렉산드로스가 있죠. 네, 알렉산드로스.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유명한 그리스의 서사시 뭐가 있어요? 호메로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있죠? 그죠? 플라톤은 일리아스를 사람들이 읽는 것 자체도 부정적이었어요. 왜 부정적이었을까요? 자, 일리아스에 보면 그 주인공 격으로 나오는 발뒤꿈치가 약점인 그 누구예요? 반인 반신. 아킬레우스가 거기서 올바른 판단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안 하죠. 막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친구 죽으니까 막 저기 헥토르 막 잡아다가 욕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자기도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죠. 파리스한테 활 맞아가지고. 자,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한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인기 있는 책이었던 일리아스도 권장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라고 했죠. 자기 제자들한테 일리아스를 다 외워가지고 이거를 필사를 해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한테 이걸 선물해 주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해? 자, 요런 차이가 있었다. 자, 앞으로 가서 요거 설명을 했고 오늘 요거 딱 두 개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선생님 봐봐. 네. 이게 수준이에요. 요것만 써보세요. 요것만. 오늘 배운 거 요것만 써오시면 돼요. 네. 자, 우리 너희 오징어 게임 봤어요? 이게 보면 안 되죠. 그 오징어 게임 아주 이제 너희 크면 나중에 볼 텐데 그 네. 자, 재밌는 이런 것들 뭐라고 불러요? 뭐지? 드라마라고 부르죠. 드라마. 예. 신고라면 자, 드라가 행위하다란 뜻이에요. 행위하다, 행동하다, 액트. 드라가 뭐라고요? 행동하다. 자, 드라 플러스 마죠. 마는 어떤 결과를 상징해요. 어떤 행위에서 만든 결과. 이걸 뭐라고 한다? 드라마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드라마. 자, 원래는 드라마라는 장르가 없었어요. 아주 옛날 옛적 그리스에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호메로스가 썼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는 두꺼운 책이거든요? 자, 굉장히 두꺼워요. 자, 이거는 서사시였어요. 뭐라고요? 서사시. 영어로는, 그리스어로 하면 에포스라고 하고요. 이제 영어로 하면은 에픽 이렇게 불렀어요. 서사시가 뭐라고요? 에포스, 에픽.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바뀌어요. 서사시는 그 두꺼운 책이죠? 이게 읽기 어때요, 좀? 딱딱하고 힘들죠? 그 여기다가 리듬감을 넣는 거예요. 이거를 운율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운율. 그러면은 노래 가사처럼 약간 변하죠? 그죠? 자, 이거를 서정시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스어로는 류리코스라고 불렀고 이걸 영어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불렀어요. 리릭이라고 불렀죠. 네. 그쵸. 자, 이게 서정시예요. 자, 근데 서정시도 그 많은 것들을 다 노래하려면 너무 또 이제 너무 이게 글이 많아지면은 사람이 집중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기원전 536년에 너희 솔론 다음에 등장했던 페이시스트라토스 기억나요, 혹시? 이 사람 무슨 정치가였어요? 왕도 아니면서 귀족도 아니고 자, 여러 민중들의 어떤 이런 인기를 얻어가지고 독재를 했던 참주였죠. 기억나요? 혹시? 참주죠? 그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선생님 봐봐. 그리스에서는
3월, 4월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 들어봤어요? 그 디오니소스를 그 축복하기 위한, 기념하기 위한 축제를 3월, 4월에 했단 말이에요. 포도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 3월, 4월 사람들 모였을 때 사람들 모인 앞에서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제사와 여러 행사들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제사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재미있게 즐길 거리를 주는데 슬픈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게 드라마고 그 드라마는 먼저 실행됐던 게 슬픈 이야기라 그랬죠? 이거를 비극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극. 그러다가 48년 후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제 그리스가 한창 이기고 있을 때 이제 재밌는 이야기. 무슨 극? 희극도 상영되기 시작한다. 비극은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비극? 트레지디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희극은 재밌는 거 코미디라고 들어봤어요? 네. 자, 비극 요건 영어고 어원으로 치면은 이게 그 네. 비극은 트라고이디아라고 읽는데 트라스와 아이오디아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트라스가 뭘까요? 트라스. 감도 안 오죠? 트라스는 염소를 뜻해요. 아이오디아는 노래를 뜻해요. 그러니까 염소의 노래를 뜻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염소가 튀어나왔을까요? 디오니소스를 기념할 때 염소를 제물로 바쳤다 그래요. 네. 그 비극 공연을 하기 전에 뭐를 제물로 바쳤다고요? 그래서 트레지디. 자, 반면에 이제 희극은 꼬매, 그리고 아까 이 노래라고 했던 아이오디아, 요거의 합성어인데, 꼬매가 뭘까요? 꼬매. 꼬매는 시골을 뜻해요. 자, 그러니까 시골 노래인데, 왜 갑자기 시골 얘기가 나왔을까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너 요즘에 코미디 빅리그, 뭐 유튜브에 코미디 관련된 것들 막 짤 뜨죠? 쇼츠로. 지미크론 쇼. 자, 그런 거 보면은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웃겨요? 사람들이 잘 하고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자, 코미디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선생님 봐봐. 코미디의 기본적인 핵은 비트는 거예요. 이 사회를 지키는 그렇지. 풍자하는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비트는 거를 지금 여기 뭐 너무 잘 얘기했어, 정민이가. 풍자라고 하는데, 자, 풍자할 때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을 비틀어야 재밌을까요? 아니면은 센 사람을 비트는 게 재밌을까요? 평소에 감히 비틀 수 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독재자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비트는 게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자기를 자를 수 있는 부장님이나 사장님, 회사에서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얼마 전에 SNL 보니까 직장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막 인턴 사원이 막 사장님이랑 부장님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막 웃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비틀고 풍자를 하는데, 자, 코미디 안에선 좋은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죠? 자, 선생님 봐봐. 왕이나 권력자나 귀족을 잘못 비틀면 어떻게 돼요? 현실에서.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비트는 연극을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숨어가지고 몰래 작가들이 쓴 거예요. 변두리에서. 그래서 코미디에.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